영모 집안 씨를 감히 우리 집에 뿌리려 하느냐. 한 여인이 폭우 쏟아지는 밤 몽둥이를 들어 아이벤 며느리의 배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는 친정 대문까지 기어가 쓰러졌습니다. 문을 연 늙은 아버지는 말없이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가난한 몰락 양반이 사실은 30년 전 남해 바다를 지키던 수군 통제사였다는 것을요. 억울한 영모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살던 장군이 딸의 죽음 앞에서 마침내 칼을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대받던 몰락 양반이 딸을 지키기 위해 30년 숨겨온 정체를 드러내고 악인들을 응징하는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해 바닷가 작은 고을 청어련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언덕 위까지 들려오는 그곳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어요.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담장은 무너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곤 했죠. 잘난 양반이 저 모양이라니. 수군거림은 매서운 바람보다 더 차갑게 윤경호의 등 뒤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묵묵히 걸어갔어요. 60주를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남해 바다를 지키던 수군 통제사, 장군이라 불리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새벽녘 윤경호는 바닷가로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갯벌을 뒤지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어요. 한 시즌쯤 지나자 광주리가 절반쯤 찼습니다. 이것이면 오늘 하루 끼니는 걱정 없을 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언덕 위 초가를 올려다봤습니다.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딸 소아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경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곧 사라졌죠. 아버님, 돌아오셨습니까? 대문을 열자 소아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24 나이의 처녀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어요. 매일 물을 길어 나르고 밭을 일구고 빨래를 하느라 붉게 트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오늘은 제법 잡았구나. 윤경호가 광주리를 내려놓자 소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윤경호의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저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은 모두 자신 때문이었죠. 30년 전 윤경호는 남해를 지키는 수군 통제사였습니다. 왜구를 물리치고 백성을 지켰던 그는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영모 누명을 쓰게 되었죠. 증거는 조작되었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부인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윤경호는 겨우 어린 딸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관직은 박탈되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한때 남해를 호령하던 장군은 이재동의 변두리 초가에서 조개나 캐는 몰락 양반이 되었죠.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소아가 소반을 들고 왔습니다. 조개국과 보리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소아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윤경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딸의 손을 바라봤죠. 소아야. 예, 아버님.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아비 탓이다.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소녀는 행복합니다. 윤경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죠. 이 아이는 자신 때문에
혼처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장터에 다녀온 소아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윤경호는 묻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험한 말을 했겠죠. 영모 집안 딸이라며? 저런 집안과는 혼담도 나누지 마라. 그런 말들이 소아의 귀에 날마다 들려왔을 겁니다. 윤경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해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을 유지 이명조 댁의 청직이었어요. 말쑥한 도포 차림의 중년 남자는 윤경호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영감께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윤경호는 마루에 그를 앉혔습니다. 청지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희 주인 어른께서 영애와 혼담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순간 윤경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아도 부엌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우리 도련님께서 둘째 며느리를 드리려 하시는데 영애가 마음에 드신다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말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영감댁이 몰락하셨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반 피 아니겠습니까? 윤경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양반 피라는 말에 담긴 조롱을 그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딸에게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가 돌아간 뒤 초가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아는 부엌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윤경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바다 지도와 녹슨 장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때 남해를 지키던 장군의 유일한 흔적이었죠. 윤경호는 지도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소아의 그림자가 보였죠. 소아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그가 중얼거린 말은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레날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청어련 언덕 위 초가 앞에는 초라한 가마 한 채가 서 있었어요. 가마꾼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을 했습니다. 영모 집안 딸이 양반 며느리가 된다니. 이댁 도련님도 참 별나시네. 수군거림 속에서 소아는 홀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빤 저고리와 치마였어요. 윤경호는 딸의 비녀를 손수 꽂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소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윤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아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가마가 출발하자 윤경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언덕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죠. 이명조 댁은 청어련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마당, 그리고 빛나는 기와지붕이 소아의 눈을 아프게 했어요. 가마에서 내린 소아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안채로 들어서자 한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줄의 부인은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소아를 훑어내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소아가 다가가 절을 올리려 하자 한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절은 나중에 받겠다. 손부터 보자꾸나. 소아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손을 잡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 있구나. 역시 몰락한 집안 피로구나. 소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씨 부인은 손을 놓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지야, 내 새언니를 방으로 안내하거라. 구석에 서 있던 처녀가 다가왔습니다. 20살의 이연지는 아름다운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새언니, 이리 오세요. 연지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소아를 안내한 방은 안채 구석진 곳이었어요. 좁고 어두웠으며 창문도 작았습니다. 다른 방들과는 달리 온돌도 제대로 들지 않았죠. 여기가 새언니 방이에요. 좁지만 참으셔야 해요. 연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아의 낡은 보따리를 보며 또 한 번 코웃음을 쳤어요. 가져온 게 그것뿐인가요?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지는 방문을 닫으며 나갔어요. 홀로 남은 소아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소아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상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채에 모인 식구들은 소아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이명조는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오늘부터 우리 집안 식구가 되었소. 집안일을 잘 배워 익히도록 하시오. 소아는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씨 부인은 반찬을 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모 집안 딸을 들이다니 우리 집안 운이 기울까 걱정이로구나. 그 말에 연지가 킥킥 웃었습니다. 소아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식사 후 소아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하녀 한 명이 물을 깃고 있었어요. 15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씨, 제가 돕겠습니다. 하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봤어요. 맑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분이라 합니다, 아씨. 그날 밤부터 분이는 소아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들 몰래 따뜻한 물을 데워다 주고 남은 반찬을 몰래 가져다 주었어요. 소아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분이야. 아씨, 힘내세요. 저라도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지가 분이가 소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녀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새언니한테 몰래 음식을 갖다 준다니까요? 한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분이를 불러냈어요. 2년 내가 감히 주인 몰래 음식을 훔쳐갔느냐? 마님, 그게 아니라. 입 닥쳐. 한씨 부인은 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분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소아가 달려나와 분이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한 일입니다. 분이를 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탁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하인을 부리느냐? 한씨 부인은 소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소아가 뒤로 물러서자 한씨 부인은 분이를 노려봤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이 집에는 내 자리가 없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분이가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는 초라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어요. 소아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남편 이도현이 처음으로 소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소. 소아는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이도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소. 영모 지방과 혼인한 놈이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오. 서방님, 입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날 부르느냐? 이도연은 소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소아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이도연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아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소아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한씨 부인은 날마다 트집을 잡았고 연지는 뒤에서 온갖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이도연은 밤마다 소아를 괴롭혔죠. 어느 날 아침 소아는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배를 만져봤습니다. 아이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영모 집안 피를 가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동에 바다가 보였죠. 아버지가 계신 언덕 위 초가가 그리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시집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청어련을 뒤덮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죠. 이명조댁 안채에서도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빗물이 새는 곳을 막고 마당에 독과 항아리를 챙겼어요. 소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티가 나지는 않았죠. 그날 오후 이도연이 과거 시험 낙방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랑채로 들어간 그는 곧장 술을 찾았습니다. 도련님, 술은 안 됩니다. 하인이 말렸지만 이도연은 뿌리쳤어요. 술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한씨 부인이 이도연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도연아, 문 열어라. 어머님, 그냥 가십시오. 아니다. 어미가 들어가마. 문이 열렸을 때 한씨 부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누구 때문이겠느냐?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문 밖을 내다보며 소아가 있는 부엌을 노려봤어요. 영모 집안 피를 들인 뒤로 우리 집안 운이 기울었다. 내가 그 계집과 혼인한 게 잘못이었어. 이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술기운에 그의 이성은 이미 흐려져 있었어요. 한씨 부인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 계집이 아이를 뵌 것 알고 있느냐? 영모 집안 씨를 우리 집안에 퍼뜨리려 하는구나. 뭐라고요? 이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한씨 부인이 뒤따라갔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연지도 그들을 따라갔죠. 부엌에서 소아는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도연이 들어섰어요. 소아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방님, 내가 아이를 가졌다지? 이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도연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영모 집안 씨를 우리 집안에 퍼뜨릴 셈이었느냐? 뺨을 때리는 소리가 빗소리 속에 파묻혔습니다. 소아는 넘어지며 부뚜막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러운 피를 가진 것이 감히. 한씨 부인이 소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소아는 바닥을 긁으며 끌려갔어요. 마루로 나가자 연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구경만 했죠. 어머님, 배를 치십시오. 그 더러운 씨를 없애야 합니다. 연지의 말에 한씨 부인이 소아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소아는 비명을 삼켰어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이도연이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마당 구석에 세워둔 빨래 방망이였어요. 그는 술에 취한 채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처음 한 번은 등을 쳤습니다. 소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두 번째는 옆구리를 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세 번째는 다리를 쳤습니다. 소아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어요.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몇몇 하인들이 말렸지만 이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도 옆에서 부채질을 했어요. 더 쳐라. 저것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어요. 소아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죠. 뱃속의 것도 죽었겠지. 치워라. 한씨 부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인들이 소아를 끌고 가려 하자 소아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어요. 안 됩니다. 제 아이를. 닥쳐라. 이도연이 마지막으로 소아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소아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아는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이었어요. 소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버님,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아이와 함께 죽을 것 같았어요. 소아는 마루를 기어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정신이 들었어요. 소아는 대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소아는 옆문을 찾았어요. 하인들이 드나드는 작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빠져나갔죠. 골목은 물바다였습니다.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소아는 담장을 짚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죠. 아버님, 아버님. 그 이름을 되뇌며 소아는 걸었습니다. 아니, 기어갔어요. 두 발로 걷지 못할 때는 네 발로 기었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무릎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청어령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집이 문을 걸어 잠갔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소아는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언덕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초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소아는 돌을 붙잡고 한 걸음씩 올라갔어요. 조금만 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뱃속에서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아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미안하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차갑기만 했어요. 천둥이 다시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잠깐 세상을 밝혔죠. 그 빛 속에서 소아는 초가를 봤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낡은 초가였어요.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소아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돌계단을 기어 올라 대문 앞에 닿았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대문을 두드렸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죠. 아버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소아는 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그녀를 덮었어요. 차가운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초가 안에서 윤경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는 몇 번이나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흔들었어요.
윤경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윤경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아야. 그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피와 빗물 범벅이 된 딸이 쓰러져 있었어요. 윤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소아야, 소아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윤경호는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윤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등과 옆구리,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보였죠. 소아야. 윤경호는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는 마른 천으로 딸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상처를 살피는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것은 평범한 노인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부상병을 다루던 장군의 손길이었죠. 윤경호는 먼저 소아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있었어요. 다음으로 갈비뼈를 살펴봤습니다. 두 대가 금이 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뼈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이구나. 부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턱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윤경호는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상자를 열었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약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귀, 청궁, 백지, 그리고 지혈에 쓰는 귀한 약초들이었어요. 30년 전 전쟁터에서 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윤경호는 약재를 골라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어요. 약 다리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쓰고 진한 냄새였죠. 약이 끓는 동안 윤경호는 소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수 물에 적신 천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열이 높았습니다. 상처가 곪을까 걱정되었죠. 아버님, 소아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어요. 윤경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비가 여기 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윤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관직을 빼앗겼을 때도 그랬죠.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윤경호는 약을 식힌 뒤 조심스럽게 소아의 입에 넣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였습니다. 소아는 삼키지 못하고 흘렸지만 윤경호는 참을성 있게 다시 떠먹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어요. 윤경호는 등잔불을 켜고 소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으로 맥을 짚으며 숨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소아의 배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배를 만져봤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였죠. 윤경호는 다시 약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태를 안정시키는 약이었어요. 익모초와 숙지황을 넣어 다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임산부를 치료하며 배운 처방이었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소아의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얼굴에도 약간의 혈색이 돌았어요. 윤경호는 그제야 등잔불을 끄고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시진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윤경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었죠. 누구신가? 윤경호가 물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님. 그 한마디에 윤경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어요. 안개가 걷히자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친 수염과 검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강필수? 그대인가? 그러하옵니다, 장군님. 강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남해에서 함께 싸웠던 옛 부하였어요. 윤경호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이제 나는 장군이 아니네. 아니옵니다. 저희에게는 영원한 장군이십니다. 강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호는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에는 소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강필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먹을 쥐었죠. 장군님의 따님께서 화를 당하셨다 들었습니다. 어찌 알았는가? 어젯밤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명조 댁에서 며느리를 죽도록 때렸다고요. 윤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필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집안이 얼마나 악독한지 온 고을이 압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곡식을 착취해 왔습니다. 알고 있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왜? 강필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윤경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때가 아니었네. 아직은. 장군님,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옛 수군들이 아직 이 고을에 남아 있습니다. 강필수의 말에 윤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지금은 딸을 살리는 것이 먼저일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필수는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윤경호는 다시 딸의 곁으로 갔어요. 소아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소아는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소아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경호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말하지 마라. 기운을 아껴야 한다. 제 아이는, 뱃속의 아이는.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경호는 딸의 배를 가리켰어요. 살아있다. 내 아이는 아직 살아있어. 정말입니까? 그래. 아비가 거짓말하겠느냐? 소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윤경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님, 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윤경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세상은 깨끗해 보였죠. 하지만 윤경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죽여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딸이 죽을 뻔한 순간을 보고 난 뒤 그의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호는 대들보에 걸어둔 장검을 내려봤습니다. 녹은 슬었지만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는 천으로 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닦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소아는 잠들어 있었고 달빛만이 방 안을 비췄어요. 윤경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윤경호는 칼을 다 닦고 다시 대들보에 걸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언덕 위 초가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윤 영감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게 말일세. 며칠째 불이 꺼지질 않더군. 하지만 아무도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영모 집안이라는 낙인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초가 안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를요. 윤경호는 소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많이 내려갔어요. 숨소리도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뱃속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조금만 더 버텨라. 아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윤경호의 다짐은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이명조 댁의 기와지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장군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어련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곡식을 사고 팔고 생선을 손질하고 천을 펼쳐놓는 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쪽 구석 주막에서는 남자 몇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떠돌이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내가 남해에서 올라오다 들었는데 말일세. 30년 전에 이름난 수군통제사가 있었다지 않은가? 수군통제사? 옆에 앉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떠돌이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네. 왜구를 물리치고 바다를 지켰다는 장군 말일세. 성은 윤씨였다고 하더군. 그 말에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선호인이었습니다. 윤씨, 장군이라고 했나? 선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돌이 상인이 그를 돌아봤어요. 그렇다네. 윤경호라는 이름이었다고 들었네. 하지만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했다더군. 선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막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노인들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서영감 무슨 일인가? 윤영감 말일세. 언덕 위 초가에 사는 그 양반. 선호인이 떨리는 손으로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그분이? 그렇네. 내가 젊었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네. 남해에서 군선을 타고 오시던 모습을. 선호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그는 고을 아전으로 일하며 수군 통제사를 아련한 적이 있었어요. 당당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군이었죠. 하지만 지금 윤영감은 몰락했네. 영모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지.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30년간 비웃고 업신여겼던 그 노인이 사실은 나라를 지킨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소문은 장터를 휩쓸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온 고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관아에도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박형감은 새로 부임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관리였습니다. 40살의 그는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이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 소문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언덕 위 초가에 사는 윤영감 말일세. 그가 옛날 수군 통제사였다는 소문 말이네. 아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 영감께서 그분을 알아보았다 하옵니다. 박형감은 서안 위의 문서들을 뒤적였습니다. 옛 기록들 사이에서 한 장의 공문을 찾아냈어요. 30년 전 병조에서 내려온 문서였습니다. 윤경호, 수군 통제사, 영모 혐의로 삭탈관직. 박형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언덕 위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명조 댁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윤 영감의 따님이 이명조 댁 둘째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전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형감은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일주일 전 그 며느리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형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포졸들을 모아라. 당장 이명조 댁으로 간다. 이튿날 새벽 관아 포졸들이 이명조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박형감이 들어섰어요.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관가에서 나오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명조가 사랑채에서 황급히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감날이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이명조, 내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박형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명조는 말을 더듬었어요. 며느리라면 어느 며느리를 말씀하시는지요? 둘째 며느리 말이다. 윤경호의 딸이라는 아이 말이네. 이명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씨 부인과 이도현, 연지가 안채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고? 어찌 갔는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옵니다. 박형감은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포졸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한씨 부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양반집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 입 닥치시오. 관가 일에 참견 말라. 박형감의 말에 한씨 부인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인 하나가 조용히 박형감에게 다가왔어요. 날이 일주일 전 밤에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도련님께서 둘째 마님을 몽둥이로.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도현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하인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놈이 감히. 나라. 박형감이 호통쳤습니다. 포졸들이 이도현을 제압했어요. 박형감은 하인을 돌아봤습니다. 계속 말하거라. 도련님께서 몽둥이로 마님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봤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형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명조, 이도현 한씨 부인. 세 사람 모두 포박하라. 형감, 이게 무슨 짓이오? 며느리 다스리는 것은 시댁의 권리요. 이명조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셋을 포승줄로 묶었어요. 연지는 겁에 질려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이명조 일가가 끌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온 백성들이었어요. 선호인과 강필수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박형감은 이명조 일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불효를 저질러 훈계한 것뿐이요. 집안일의 관가가 왜 참견하시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분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박형감 앞에 섰습니다. 날이 소녀가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명조 댁에서 쫓겨난 하녀분이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아가 당한 학대와 폭력, 그리고 일주일 전 그날 밤의 일까지요. 그녀의 증언은 또렷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둘째 마님은 아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몽둥이로. 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선호인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박형감에게 절을 올렸어요. 날이 소인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 영감은
우리가 비웃던 분이 아니옵니다. 30년 전 이 나라를 지키신 장군이십니다. 장군? 그렇습니다. 영모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분의 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강필수도 나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소인은 윤 장군님 휘하에서 싸웠던 옛 수군입니다. 장군님의 따님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니. 강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형감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이명조, 이도연 한씨, 너희는 아이벤 며느리를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한 죄가 있다. 또한 백성의 땅을 빼앗고 곡식을 착취한 죄도 있다. 형감, 그런 죄는 입 닫거라. 박형감의 호통에 이명조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형감은 서기에게 명했어요. 모든 증언을 기록하라. 이 사건은 한양에 보고할 것이다. 이명조 일가는 옥에 갇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역시 하늘은 보고 계시는구나. 윤 장군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네. 해질 무렵 박형감은 언덕 위 초가를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경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박형감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윤 장군님, 뒤늦게나마 찾아뵙습니다. 윤경호는 아무 말 없이 박형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이명조 일가가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한양에서 누군가가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두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형조 낭청 정기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병조 자랑 장세문이었습니다. 정기백은 이명조와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사촌형의 처남이었죠. 장세문은 30년 전 윤경호와 함께 군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윤경호에게 밀려 승진하지 못했고 그것을 평생 원한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어련 관하로 들어섰습니다. 박형감은 그들을 맞이하며 절을 올렸어요. 한양에서 오셨습니까? 그렇네. 이명조 사건을 살펴보러 왔네. 정기백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그는 관아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시골 관아라 그런지 제법 깔끔하군. 박형감은 참을성 있게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정기백과 장세문은 옥에 갇힌 이명조를 만났어요. 이명조는 그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억울합니다. 며느리를 훈계한 것뿐인데 이런 봉변을 당하다니. 알고 있네. 걱정 말게. 정기백은 이명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세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있지 않은가. 곧 풀려날 것이네. 그날 저녁 박형감은 정기백과 장세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술상을 받으며 입을 열었어요. 형감, 이 사건은 그만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나? 박형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며느리를 다스리는 것은 시댁의 권리일세. 집안일의 관가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네. 정기백의 말에 박형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아이벤 며느리를 죽도록 때린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증거가 있나? 장세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인들의 증언뿐일세. 그것으로는 부족하네. 하녀 분이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 계집아이 말인가? 정기백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은자 몇 냥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형감도 어려운 살림일 터인데 이것으로 술이나 사드시게. 박형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분께서는 쉬십시오. 소인은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박형감이 나간 뒤 정기백과 장세문은 서로를 봤습니다. 장세문이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은 안 되겠군. 그렇네.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이틀 뒤 관아에서는 다시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기백이 직접 주관했어요. 하인들과 분이가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분이라고 했나? 내가 지난번에 증언한 내용을 다시 말해보거라.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기백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내가 직접 본 것이냐? 예, 소녀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인가? 분이의 말이 막혔습니다. 정기백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쫓겨난 지 며칠 뒤에 일어난 일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어찌 받겠는가? 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기백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죄가 되는 줄 아느냐? 거짓이 아닙니다. 소녀는 입 닫혀라. 정기백의 호통에 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형감이 일어섰어요. 날이 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감은 조용히 하시게. 지금은 내가 신문하고 있네. 정기백은 분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자신의 방에 돌아가 떨고 있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이가 문을 열자 건장한 사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신문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한 말을 모두 뒤집어라. 무슨 말씀이신지. 둘째 마님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해라. 누가 때린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거부하면 내 가족이 어찌 될지 모른다. 내 동생이 아직 어리지 않더냐? 분이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는 은자 한 양을 던지고 나갔어요.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기백이 분이를 불렀어요. 어제 내가 한 증언이 사실이냐? 분이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군중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형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 제가 잘못 봤습니다. 둘째 마님께서는 스스로 넘어지셨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정기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 보게 증언이 뒤집혔네. 이제 이명조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박형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기백과 장세문의 품계가 자신보다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덕 위 초가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분이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소녀가 겁쟁이라. 소아는 방에서 나와 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일어나거라. 소녀는 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경호가 마루에 나왔어요. 그는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겁을 먹은 것을 탓하지 않는다. 돌아가거라. 분이가 돌아간 뒤 소아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를? 관아에 가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잡았습니다. 윤경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대로는 내가 나선다.
윤경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내 목까지 내가 짊어지 마. 이제는 아비가 할 일이다. 그날 밤 초가에는 옛 수군들이 모였습니다. 강필수를 비롯해 대여섯 명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윤경호 휘하에서 싸웠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윤경호는 대들보에서 장검을 내렸습니다. 녹을 벗긴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검을 손에 쥐고 옛 수군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강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수군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명을 내리십시오, 장군님. 윤경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이명조 댁의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그리고 더 멀리 한양으로 가는 길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먼저 딸을 지킨다. 그 다음 정의를 세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옛 수군들의 눈빛에 불이 붙었어요. 30년간 잠들어 있던 장군의 군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가난하고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소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달빛이 초가를 비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장세문은 밤늦게 한 객주를 찾았습니다. 뒷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그곳에는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어련에 사는 노인 하나를 없애야 한다. 장세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에 앉은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은자 50냥이다. 사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사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3명의 사내가 청어련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그들은 말없이 길을 걸었어요. 달도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청어련에 도착한 자객들은 언덕 위 초가를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한편 초가 안에서는 윤경호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장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소아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윤경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자거라. 아비가 지킬 것이다. 소아는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검을 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초가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자객들이 담장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는 대문 쪽을, 세 번째는 뒤쪽을 맡았어요. 그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으며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경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는 창문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배인 전투 감각이었죠. 윤경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을 손에 쥔 채 문 옆에 섰어요. 창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윤경호가 움직였습니다. 검이 번쩍이며 자객의 손목을 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자객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윤경호는 몸을 돌려
그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놈이 깨어 있었다. 세 번째 자객이 뒤쪽에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단검을 들고 윤경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경호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검이 단검을 튕겨냈습니다. 자객의 팔이 비틀렸어요. 윤경호는 검 손잡이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자객이 신음하며 쓰러졌죠. 감히 이곳에 칼을 들고 오다니. 윤경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경호는 침착하게 그의 어깨를 베었습니다. 으아! 자객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윤경호는 세 자객을 모두 제압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필수와 옛수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은 미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강필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윤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자들을 묶어라. 옛수군들이 자객들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윤경호는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자객들을 내려다봤어요. 누가 보냈느냐? 자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경호는 검을 들어 첫 번째 자객의 목에 댔어요.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것이다. 검날이 목에 닿자 자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조 자랑, 장세문 나리께서 얼마를 받았느냐? 은자 50냥이옵니다. 윤경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강필수를 돌아봤어요. 관아에 알려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강필수가 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박형감은 한밤중에 소식을 듣고 직접 말을 타고 왔어요. 그는 초가 앞에 내려서며 윤경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장군님,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네. 이자들을 데려가시게. 박형감은 포졸들에게 명하여 자객들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는 자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누가 시켰느냐? 병조 자랑 장세문이옵니다. 자객의 대답에 박형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객의 품을 뒤졌어요. 은자 몇 냥과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장세문 나리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한양 객주로 가서 나머지 돈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박형감은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장세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군. 박형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윤경호는 검을 칼집에 넣으며 박형감을 봤어요. 정기백도 함께 엮여 있을 것이네. 어찌 아십니까? 짐작일 뿐이네. 하지만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네. 박형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윤경호에게 절을 올렸어요. 장군님, 이제 한양에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하게. 자객들이 관아로 끌려간 뒤 초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괜찮다. 모두 끝났다. 윤경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아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아비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강필수와 옛수군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에 장군이 돌아온 것입니다. 달빛이 초가를 비쳤습니다. 윤경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객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뒤 박형감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한양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객들의 자백서, 장세문의 도장이 찍힌 종이, 그리고
이명조 일가의 악행을 기록한 문서들이었어요. 상소는 의금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읽어보셨죠. 문서를 다 읽은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경호.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는구나. 임금은 30년 전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그분은 윤경호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의금부에 명한다. 30년 전 윤경호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지 쌓인 옛 문서들을 뒤지고 증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30년 전 윤경호를 모함했던 자들의 거짓 증언이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증거들도 밝혀졌죠. 윤경호는 무죄다. 의금부 당상의 말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면 신원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 뒤 청월현 관아에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신은 교지를 들고 있었어요. 관아 마당에는 온 고을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경호도 불려왔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어요. 관리는 그를 보자 교지를 펼쳤습니다. 윤경호 장군은 전하의 교지를 받으시오. 윤경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리는 교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윤경호는 3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도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누명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도다. 짐이 뒤늦게나마 그 억울함을 풀어주노니 삭탈된 관직을 회복하고 병조 참판의 직을 내리노라. 사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호인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군님, 드디어. 교지 낭독이 끝나자 윤경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윤경호의 목소리는 낮고 굳건했습니다. 박형감이 다가와 그를 부축했어요. 장군님, 일어나십시오. 윤경호가 일어서자 백성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장군님을 만세. 함성이 청월현을 울렸습니다. 강필수와 예수군들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죠. 윤경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정기백과 장세문이 파직되었습니다. 자객을 보낸 죄와 뇌물을 받은 죄가 밝혀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평생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조와 이도현 한씨 부인에게는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져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유배지로 떠나는 날, 이명조 일가는 초라한 수레에 실렸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씨 부인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소아야, 소아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수레가 멀어져 가자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악행의 대가로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어요. 언덕 위 초가에는 새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소아의 상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경호는 산파를 불러왔어요. 강필수의 아내도 와서 거들었습니다. 소아의 신음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윤경호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디.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옵니다.
산파의 외침에 윤경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아는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윤경호는 무릎을 꿇고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했다, 소아야. 잘 견뎌냈다. 아버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소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경호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름은 백승이라 하자. 윤백승, 100번을 이긴다는 뜻이다. 좋은 이름입니다, 아버님. 며칠 뒤 윤경호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조 정랑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주 청어련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가을날 윤경호는 언덕 위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아가 백승을 안고 옆에 섰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아버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다를 보고 있었다. 윤경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딸과 손주를 바라봤어요. 바다는 아무리 센 파도에 부딪혀도 다시 밀려온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100번 꺾여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아버님. 소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백승아, 잘 보거라. 저것이 바다다. 할아버지께서 지키셨던 바다란다. 윤경호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바다를 보며 손을 뻗었어요. 윤경호는 그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강필수와 예수군들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덕 위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경호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는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소아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청어련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의 억울함이 풀리고 악행에는 대가가 따랐으며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윤경호는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그의 품에서 웃었어요. 내가 자랄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의 다짐은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파도가 그 다짐을 받아 다시 밀려왔어요. 끝없이 쉬지 않고 바다는 계속 움직였습니다.